이번에는 수직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수직선. 한마디로 이제 수들을 어떤 직선 위에 나타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은, 원점이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원점 0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에다가 각각 숫자 자리를 점으로 찍어 준 거야, 직선에다가. 직선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준 거. 그래서 이제 원점에서 거리라고 하는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이유가, 그런 방식으로 길이에 대해서 점을 찍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에서 그 원점에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된 거고, 일단은 한국어로 이제 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수를 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 가지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딱 해당하는 거리만큼에 찍어 주는 거라고 했지. 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서 수의 크기와 순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다. 그래서 지금 수의 크기나 순서를 수직선 위에서 비교를 하면은 편한 경우들이 많았지.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연산도 수직선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지금 이제 초반에 유리수를 배울 때 아빠가 이제 실수랑 이제 대략적인 수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줬는데, 어쨌든 실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수직선 위에 각자 자리가 있고, 반대로도 자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숫자가 있겠지. 하나의 점에 하나의 숫자가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수직선의 성질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수직선이라는 거를 그릴 때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약속을 하면서 그리는 건데, 원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단위 길이에 대한 약속, 그리고 양의 방향에 대한 약속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의미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는 거지. 처음으로 원점이야. 원점은 기준이 되는 점이고, 아무것도 없다를 뜻하는 0을 기준으로 삼아. 시작점이란 모든 숫자들의 시작점이란 소리고, 0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의 정수가 점점점 커지면서 표시가 될 거고, 0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음의 정수가 점점점점 커지면서 표시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거리를 찍어준 거, 0에서부터 거리로 찍어준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단위 길이, 수직선을 그릴 때 모든 점을 다 찍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하고 단위 길이라는 걸 약속을 했어. 그래서 단위 길이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0과 1 사이의 거리라고 단위를 약속을 했어. 한마디로 그 간격이 1이라는 소리지. 수직선 전체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돼야 되고, 단위 간격은 뭐다?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단위 간격을 1로 약속을 했으니까 간격이 1로 일정한 수가 뭐가 있지? 정수가 있지. 정수는 0 포함, 음수, 음의 정수 포함, 양의 정수 포함, 간격이 모두 다 1이지. 연속해서 이렇게 뭐 딱딱딱딱딱 이렇게 그 조밀하게 계속 어떤 숫자가 여기 사이에 또 뭐 어떤 숫자가 여기 사이에 또 어떤 숫자가 있고 그렇진 않지만은, 항상 간격이 1로 연속해서 계속 이뤄져. 어떤 정수 더하기 1은 정수, 어떤 정수 빼기 1도 정수,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그 기준 간격을 표시한 부분 아래다가 양의 정수를 0부터 멀어지면서 원점 기준에서 멀어지면서 차례로 대응을 시키고, 왼쪽에는 음의 정수를 원점 기준에서 멀어지면서 마이너스 1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대응을 시킨다. 그래서 단위 길이에 대한 약속 1이다. 그리고 1로 단위 길이를 정했더니 그거에 딱 표시하기 알맞은 수가 정수라는 게 있어서 정수를 그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줬고, 오른쪽은 양의 정수 기준을 0으로 잡고 나서 오른쪽은 양의 정수를 원점에서 멀어지면서 차례대로, 왼쪽은 음의 정수를 원점에서 멀어지면서 차례대로 대응을 시켜준다. 그릴 때 약속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약속이야. 음. 보통은 수직선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지. 이렇게 그려놓고 원점 찍어주지.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약속이야. 양의 방향은 오른쪽 화살표를 직선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건 어떤 약속이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약속이야. 수직선 자체의 약속이야, 이거는.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면은 무조건 어때? 오른쪽이 커. 두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렇게 이렇게 찍혔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B가 무조건 큰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이게 음수로 가면 헷갈리니까 수직선에서 찍어 버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애가 무조건 큽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음수에서는 사실은 절대값이 커진 만큼 숫자가 작아지잖아.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실제로 숫자를 찍어 주면은 어떤 숫자가 더 큰지 바로 비교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수직선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야.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약속을 한 상태야 이미. 그래서 오른쪽이 큰 수가 되는 거고 유리수 대소 비교할 때 기본이 되는 거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그릴 때 '아 이런 약속이 있었구나.'라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수직선에서 대소 비교할 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수직선을 그렸어. 첫 번째 약속 뭐였어? 어떤 직선이 있으면은 원점이 있어야 된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단위 길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고, 근데 단위 길이가 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를 굉장히 표현해 주면은 좋겠네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고, 그래서 0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양의 정수를 표현했고 0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음의 정수로 해서 그 단위의 위치들을 일단은 나타내 줬어.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야?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 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들이 커진다라는 그 약속을 했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으면은 그린 상태에서 이제 수직선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수직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 위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냐? 자, 원점의 오른쪽은 양수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원점의 오른쪽 계속 커지는 수들이니까 일단은 양수를 표시합시다라고. 이게 당연히 양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양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의 정수가 아니고 여기 있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이 짜자자자한 숫자들은 뭐다? 양수다. 양의 유리수라는 소리지. 당연히 실수까지 포함이 돼 있겠지. 그래서 양수, 실수까지 포함하는 양수라고 하는 개념들. 부호가 양의 부호인 숫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진돼 있을 거고 원점의 왼쪽에는 뭐가 있다? 음수. 부호가 마이너스인. 부호가 마이너스인 아이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 놨을 거야. 그 절대값에 절대값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이렇게 점을 다다다다닥 이 직선 위에 찍어 놨을 거야. 그래서 약속을 했다. 뭐라고? 오른쪽이 양수고 그리고 왼쪽이 부호가 음의 부호인 음수들이 있다. 어디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대응을 한다는 약속이 있어.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거에 어떤 게 짝지어진다라는 소린데 하나의 점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 하나의 점에는 뭐 딱 하나의 숫자만 대응해. 딱 하나의 숫자만. 하나의 점에 두 개의 숫자가 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점이 지금 1의 점인지 2의 점인지 뭐 그런 걸 알기가 굉장히 힘들겠지. 수직선의 기본은 하나의 점에 딱 하나의 숫자만 대응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딱 하나의 숫자, 하나의 숫자에는 딱 하나의 점, 자기 자리는, 숫자는 자기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유리수, 실수 범위에서 일단 우린 유리수까지 배웠으니까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각자 자리가 있다. 각자 자리가 있어. 그리고 자리가 있으면은 숫자가 있어. 그런 지금 수직선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되고 각자 자리는 몇 개만 존재한다. 단 한 개만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는 점이 있으면 무조건 숫자가 있는 거고 숫자가 있으면 자기 자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각 숫자의 자리를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수직선에서 계산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딱 표시해 주면은 거기는 분명히 숫자나 자리가 있을 거니까. 자리가 있으면 숫자가 있고 숫자가 있으면 숫자에 해당하는 자리가 있을 거니까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각 숫자를 표시를 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거야. 크기 비교도 하고. 그러면 유리수를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 일단은 정수들은 다 표시를 했어. 정수들은 기준으로서 단위를 이렇게 표시하는 기준으로서 이렇게 다 표시가 됐단 말이야. 원점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단위를 표시하는 기준으로서 정수들이 다 표시가 됐단 말이야. 정수는 그러면은 점만 찍어주면 되지. 어떤 이제 대소 비교를 할 때 나중에 좀 편한 개념인데 포함을 시킬 때는 그 숫자에 포함을 합니다라고 하고 아예 색깔을 채워주고 포함을 안 합니다. 그 숫자의 위치부터 어떤 범위가 시작은 하는데 포함 안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숫자를 비워주고 표시하면 돼. 어, 포함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포함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채워서 해주면은 어떤 범위를 표시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정수는 어차피 해당 기준 단위 간격 위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점 찍으면 되는 거야, 정수는. 근데 정수가 아니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뭐야? 유리수가 뭐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애지. 비율이 있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 그지? 그럼 분수로 나타냈다는 거는 몇 분의 몇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분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분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5분의 3이다. 그러면은 어디 사이에 있는 수야? 0과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기준점 0과 그리고 기준점 1 단위 간격이 1이지 수직선은 1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 등분해서 지금 5분의 3이라는 게 뭐야? 5분의 5로 나눈 거 분의 5로 똑같이 나눈 거 분의 3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분한 거. 좀 삐뚤삐뚤하게 했는데 등분이라고 생각해 볼게. 다섯 등분한 거 중에 세 번째 위치에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5분의 3의 자리예요라고 이렇게 다섯 등분한 거 중에 세 번째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3분의 4라는 거를 표시를 한다.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0과 0과 1 그리고 넘어서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지. 그러면은 0과 1을 3등분 해줄 필요는 없고 1하고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3등분을 해서 지금 3분의 4라는 애는 어떤 애지? 1에서 얼마만큼 더 간 거야? 3분의 1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러니까 1에서 3분의 1만큼 더 간 부위. 세 등분한 거 중에 하나만큼 더 간 부위. 여기가 어디다? 3분의 4다. 이런 식으로 3분의 4라는 숫자의 자리를 딱 찍어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이미 그 단위 간격 위에 숫자들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그냥 점을 찍으면 되는 거고, 정수들은. 그런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니까 분수로 다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이잖아. 그래서 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단위 간격 사이를 등분해서 표시하면 돼. 분수로 나타내고 대략적인 숫자가 몇 점 몇인지 어디 사이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단위 간격 사이를 등분해서 해당하는 위치를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한번 수직선 위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직선을 열심히 그렸어. 그럼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수직선 오른쪽에 있는 건 양수예요. 수직선 왼쪽에 있는 건 음수예요. 기준은 0이에요. 뭐 그런 약속들, 그리고 수직선 위에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까지 배웠는데, 근데 수직선은 그럼 언제 써요? 수직선은 언제 활용할까? 지금 이제 학생 때 가장 흔한 그 활용 범위는 일단 수의 크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수의 크기를 비교한다. 어떻게 비교해? 표시한 다음에 오른쪽이 크다. 음, 오른쪽이 크다. 왜? 수직선을 그릴 때 세 번째 약속이 뭐였어?
양의 방향이라는 게 있었고 양의 방향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무슨 약속이었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 이게.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면서 수직선을 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수직선에 찍으면은 항상 오른쪽이 크다. 그렇게 해서 음수일 때의 수의 비교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고 양수일 때 수의 비교도 숫자만 수직선 위에 찍어 주면은 그냥 단순히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간단하게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절대값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편해. 왜? 수직선에서 수직선이 탄생한 것 자체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에서 거리만큼에 해당하는 숫자를 찍어준 선이잖아. 직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란 것도 수직선 자체의 정의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란 걸 거꾸로 이제 이해하는 데도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 그래서 절대값은 우리가 배우기를 뭐로 배웠어? 원점에서의 그 점까지 거리야. 거리라는 데 항상 집중해야 돼. 거리는 항상 뭐다? 양수다. 그지? 그래서 원점에서의 거리를 말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숫자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이 기호를 씌우는 순간에 뭐다? 양수다. 이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보는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어떤 숫자. 하나를 하나의 숫자로 봐서 이 숫자는 뭐다? 양수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 연산 자체를 세 번째는 이제 연산 자체를 시각화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칙연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한번 해봤고 빼기는 보통 더하기로 바꿔서 생각을 할 거고 나누기는 보통 곱하기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통일해서 생각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이런 활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직선을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하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유리수라고 하는 범위까지 수의 체계를 배워 수의 범위를 확장을 했는데 수직선이라고 하는 아이를 유리수만으로 빈틈없이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야. 음. 일단은 유리수가 성질이 어떤 게 있다고 했어? 조밀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지. 정수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고, 어, 뭐 더하기 1하면 바로 다음에 그 정수가 또 다른 정수가 있고, 더하기 빼기 1하면은 또 밑에 정수가 있고, 계속 그렇게 연속해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계속 연속해서 정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질들이었고, 유리수는 조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조밀하다고 하는 건 뭐야? 굉장히 빽빽하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봤을 때 어떤 유리수, 두 유리수 사이를 보면은 또 그 사이에 유리수가 있고, 그지? 더 좁은 간격의 유리수를 보면 그 사이에 또 있고, 더 좁은 간격의 유리수를 보면 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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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니까 결국은 어떤 게 가능하다고 했어? 어떤 한 점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극한의 기초 개념이 유리수나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빽빽한 애들이면은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 유리수 자리만 이렇게 수직선에 찍어줬을 때 유리수만 이렇게 찍어줬을 때 굉장히 조밀한 유리수긴 하지만은 유리수만 찍어줬을 때 어떻습니까? 중간에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한개의 빈틈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로 채워줍니까? 요거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무리수 자리입니다. 무리수가 뭐였어? 유리수가 비율이 있는 수라고 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다면은 무리수는 비율이 없는 수, 한마디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지. 그래서 수직선의 각 점들 모든 점은 유리수랑 1대1 대응이 아니고 뭐다? 실수,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실수 범위에서 실수와 1대1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로는 수직선을 빈틈없이 채울 수가 없어. 구멍이 너무 많이 생겨. 근데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였다고? 빈틈 자리는 무리수 자리였다고. 실제로 수직선에서 유리수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무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빈틈이 생기겠지. 유리수만 자리를 찍어줬을 때는. 그래서 유리수로 수직선을 빈틈없이 채울 수는 없고 어떤 범위에서 채울 수 있습니까? 실수 범위까지 다 찍어줘야 무리수까지 다 찍어줘야 결국은 수직선이 빈틈없이 완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뭔지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수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1대1 대응이 돼야 어떤 규칙의 거꾸로의 규칙도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역함수라는 것도 배울 거고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거고 뭔가 역자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대1 대응이 돼야 가능한 소리야. 그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이지. one to one correspondence. 대응인데 어떤 거라고? 하나하나 다 대응되는 거다. 이런 게 1대1 대응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수직선의 각 점들하고 실수하고 1대1 대응이라고 말을 했지. 1대1 대응은 뭐냐면은 하나의 원소가 있으면은 그 모든 원소는 빈틈없이 빈자리 없이 다 실수의 한 점과 다 대응을 해 줘야 돼요. 어. 이 점은 어디에 대응이 안 돼. 또는 모든 점을 다 대응을 시켰는데 여기가 하나가 자리가 남았어.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이쪽의 원소의 개수랑 이쪽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게 하나씩 다 대응해야 돼. 이게 1대1 대응이야. 음. 한마디로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은 갈 때 빈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요렇게 갈 때 점에서 이렇게 갈 때 여기에 빈 원소가 남는 원소가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이 안 되는 점이 있어도 안 돼. 그지? 그런 그런 지금 대응을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1대1 대응은 자 하나는 하나한테로만 가야 돼. 하나는 하나한테로만 가야 돼. 하나의 점이 자리가 두 개다. 이거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의 조건은 모든 각각의 원소가 이쪽에 있는 원소에 각각각 다 대응이 돼야 되고 한마디로 빈자리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원소가 두 개로 대응될 수 없어. 그러면 사실 만약에 수직선의 한 점이 여러 개의 자리로 대응이 된다라 두 개 이상의 어떤 여러 개의 자리로 대응이 된다. 내 자리가 너무 많다. 1을 그러면 여기도 찍어야 되고 저기도 찍어야 되고 그러면 1이라고 표현했을 때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다? 양달이 안 된다. 음. 빈자리 없어야 되고 한마디로 이쪽에 있는 원소와 이쪽에 있는 원소가 같아야 되고 각각 다 대응이 돼야 돼.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의 원소가 두 개로 대응이 되거나 이런 양달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빈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함수에서는 전사 함수라고 하고 양다리가 없다. 하나의 원소가 두 개로 대응되지 않는다를 단사 함수라고 해서 1대1 대응 함수를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안 배웠던 것 같아. 그냥 이런 단어가 있어. 전단사 함수라고 많이 말을 해. 음.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수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봐야 접할 수 있는 단어기는 한데 그냥 이런 단어가 있더라. 그래서 전사랑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이 채워주세요 하는 거랑 하나의 원소가 두 개로 대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합친 동시에 생각한 그런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수직선의 각 점과 실수라고 하는 그 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왜? 1대1 대응이니까 이제 거꾸로도 가능한 거지. 수직선의 각 점은 실수 집단의 개수랑 똑같아서 남는 원소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1대1 대응이니까. 똑같아서 개수가 똑같아서 남는 원소 없이 각자 자리가 하나씩 다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실수 실수 이놈은 반드시 수직선의 각점 하나에 대응이 되겠지. 어떤 실수가 있으면은 1.4라고 하는 실수가 있으면은 1.4라고 하는 그 위치 점이 반드시 존재해. 하나가. 그지? 점이 존재하면은 숫자가 있고, 숫자가 존재하면은 반드시 점이 있어. 이게 1대1 대응의 성질이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의 점은 딱 하나의 실수하고만 대응을 합니다. 그지? 하나의 점은 딱 하나의 실수하고만 대응을 합니다. 1대1 대응.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실수는 딱 하나의 점하고만, 딱 수직선 위에 딱 하나의 점하고만 대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이라고 하는 놈을 믿고 수학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위치를 찍고 계산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수직선은 어떻다고? 유리수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선은 실수와 1대1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실수로 수직선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었고, 실수는 뭐다? 비율이 있는 유리수와 비율이 없는 무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까지 합쳐줘야 실수의 범위에서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 그럼 이제 그 중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산을 시각화해서 한번 나타내는 방법을 총정리해 볼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아빠가 각각의 단원에서 설명을 따로 해주기는 했지만은 총정리해서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음. 수직선에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빼기는 더하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통일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수직선에서의 의미도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고, 먼저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연산들을 생각해 볼게. 더하기 빼기는 어떤 변화였어? 연산이 뭐였습니까? 연산은 수라는 아니면 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규칙을 통해서, 규칙은 뭐야? 더하기의 규칙, 빼기의 규칙, 이런 규칙을 가지고 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변화시키는 과정, 더하기라는 연산, 빼기라고 하는 연산이 어떤 변화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지. 더하기 빼기는 일단은 수량의 변화인데 어떤 식의 변화? 몇 개, 몇 개, 몇 개 하는 그런 개념의 변화였어. 그래서 이거를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라고 하는 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량을 더하기는 늘려가는 변화, 몇 개, 몇 개, 몇 개 늘려가는 변화, 그리고 빼기는 줄여가는 변화, 몇 개, 몇 개, 몇 개 줄여가는 변화,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기초해서 수직선에 나타낼 때는 어떻게 했어? 현재 위치를 잡아서 거기서의 이동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A 연산자 B, A 더하기 B 또는 A 빼기 B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연산자 앞에 수고, 이게 연산자고, 연산자 뒤에 수지. 이거의 각각의 의미를 한번 보자. 연산자 앞에 수 A, 연산자 앞에 수 A는 현재 위치를 표시를 해주면 돼. 수직선에서. 그지? 현재 위치,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연산자는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했어. 곱하기 나누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대 축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시했을 뿐이지 실제로 확대 축소가 아니었지. 연산자도 지금 양의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음의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하는
의미만 제시해 줬을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세요의 이 명령은 어디다? 연산자 뒤에서야.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더하기는 어떤 더하기라는 연산자 이건 수혜부호가 아니고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를 말하는 거야. 더하기라는 연산자는 양의 방향으로 바라보세요 일단은. 그지? 양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이동 방향을 암시하는 애야. 암시하는 애. 그리고 빼기라고 하는 연산자는 음의 방향으로 바라보세요 일단. 그래서 거기서 직진할지 아니면 뒤로 빠꾸할지 후진할지 뒷걸음질 칠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 그거는 어디서 말한다? 연산자 뒤의 수가 실제 이동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몇 칸 이동하세요."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수의 부호는 뭐야?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의 의미가 아니고 플러스는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쭉 가세요. 양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면은 양의 방향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대로 쭉 가세요가 수의 부호 플러스 양의 부호의 의미였고 그리고 음의 부호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였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의미였어. 음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면 거꾸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게 이거고 양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거꾸로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게 수의 부호의 의미였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산자 앞에 있는 수는 내가 지금 시작하는 위치고 연산자는 어디로 바라볼지 지금 어떤 연산을 할지를 준비하세요. 실제로 얼마큼 움직일지 준비하세요.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해 줬어. 이거는 더하기라는 거는 양의 방향, 빼기라는 거는 음의 방향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런 의미였고 그리고 실제로 연산자 뒤의 수는 뭐다?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세요? 근데 수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이동하세요? 또는 바라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렇게 연산자가 생각하게 하는 연산자가 암시하는 그 방향까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뺄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어떤 게 있었어?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어. 그래서 뺄셈을 어떻게 정의를 했어? 우리는 덧셈으로 정의를 했지.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것. 부호가 반대인 수 한마디로 덧셈에 대한 역원을 더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했다? 뺄셈이라고 정의를 했어. 그렇게 해서 뺄셈을 더하기로 바꾸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더하기에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다 쓸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꿔서 덧셈으로 바꾸고 나면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꿔서 쉬운 계산부터 묶어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식을 빼기를 다 더하기로 전환을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뭐야? 더하기로 전환했다라는 건 뭐야? 연산자 중에서 나는 무조건 양의 방향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뒤에 숫자를 굉장히 생각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바라보는 방향이 고정이 돼 버리니까 뒤에 숫자를 생각할 때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모든 연산자가 더하기라는 연산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바라보는 방향은 나는 어떤 연산을 할 겁니다라고 암시해 주는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양의 방향만 바라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 이동 명령에서 수의 부호에 따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뒤에서 플러스면은 뭐다? 그냥 오른쪽 생각하면 돼. 양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아까는 뭘 생각했어? 음의 방향은 만약에 백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었으면 음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수의 부호에 따라서 음의 방향 그대로 갈지 플러스면은 음의 방향 그대로 갈지 마이너스면은 이 음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갈지 이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음의 방향으로 고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더하기로 다 바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수의 부호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항상 이쪽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뒤에 수의 부호가 양수면은 그냥 요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돼. 이제는 이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수의 부호가 음이면은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은 그냥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음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플러스면은 수직선의 그 직관적인 의미 그대로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커지는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가는구나.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더하기라는 연산에서도 그냥 더하기라고 이루어져 있는 연산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더하기 빼기가 섞여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더하기로 다 바꿨을 때는 모든 방향을 양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뒤에 숫자에 따라서 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왼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자, 바라보는 방향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라보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면 어떻다? 연산자 뒤에 이동 명령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생각해라? 부호가 그 자체가 곧 이동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다. 그래서 플러스면은, 수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은 왼쪽으로 이동으로 단순화시켜서 빠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실제로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3 연산,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 이쪽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했지. 그럼 수직선을 그릴 때 수직선은 항상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약속, 그리고 첫 번째 원점이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단위 간격이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었어. 근데 실제로 뭔가 수직선을 그릴 때 단위 간격을, 만약에 이게 뭐 마이너스 42다, 마이너스 42칸까지 다 그려줄 순 없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땐 대략적으로 어디가 마이너스 42예요 하고 이렇게 표시해 줄 때도 있어. 근데 어쨌든 수직선의 단위 간격은 1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는 게 중요했고, 첫 번째 약속이고, 단위 간격이 두 번째 약속, 양의 방향이 세 번째 약속이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커집니다. 뭐 이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위치가 어디야? 연산자 앞의 수가 이거지. 연산자 앞의 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은 처음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서 처음의 위치가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연산을 하래요? 더하기라는 연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양의 방향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아직 안 움직였어. 실제 이동 명령이 아니야. 근데 어디로?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얼마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동하는데요. 얼마만큼 어디로 이동하라고요? 바라보는 방향, 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대로 이동하래요. 그러면은 이만큼 한번 이동해 볼게요. 한 칸, 두 칸.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대로 한 칸, 두 칸 이동했어. 그럼 나의 최종적인 위치가 어딥니까? 그거 봤더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자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연산의 결과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연산자 앞의 수, 다시 연산자 앞의 수는 현재 위치에서 어디 바라보고 계세요? 연산자는 어디 바라보고 계세요? 실제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플러스면은 양의 방향 바라보고 계시고,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그 바라보는 방향의 정방향, 그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갈 건지, 마이너스면 바라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갈 건지, 실제로 얼마만큼 갈 건지를 연산자 뒤에 숫자가 제시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 시작점 위치 어딥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시작점의 위치가 어딥니까? 내 현재 위치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을 했어. 근데 어떻게 바라보래? 음의 방향으로 바라보래요. 자, 나는 지금 음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 조금 더 그래야겠네.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연산을 할 거예요? 백이라고 하는 연산 할 거예요. 지금 음의 방향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방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얼마만큼 가세요? 이만큼 가세요. 자, 하나, 둘. 그 방향 그대로 이만큼 갔더니 내 위치가 어딥니까? 마이너스 5네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마이너스 5, 음의 5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자, 전부 다 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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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지. 수직선에서 원리만 생각하면 돼. 원리만. 복잡해하지 말고. 연산자 앞에 이 수는 뭐라고? 현재 위치라고 했지. 현재 위치. 현재 위치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할 겁니다. 근데 어디 방향 바라보고 있어요? 연산자. 연산자의 의미가 방향이었지. 음의 방향 바라보고 있으래요. 아직 실제 이동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음의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라고? 그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래. 그래서 이 길이가 뭐다? 이만큼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수의 부호가 음이잖아. 그러면 이게 뭐다?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라. 반대 방향으로 1, 이만큼 갔더니 내 위치가 최종적으로 어디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갈 거잖아. 그지? 방향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이쪽인데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갈 거니까 결국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플러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왜 플러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는 바꿔보면 알겠지. 더하기로. 이거 지금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서 이제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볼게.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중간에가 지금 앞에 있는 더하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연산자의 의미까지 다 생각을 해 봤는데 더하기일 때는 어떻다라고? 더하기일 때는 어떻다? 연산자의 의미는 어차피 더하기일 때는 어떻다고요? 양의 방향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뒤에 수의 부호에 따라서 간단하게 그냥 플러스면 양의 방향 가라는 소리고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 가라는 소리입니다. 왜? 항상 양의 방향 쳐다보고 있을 거니까요. 그런 소리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빼기라는 연산 플러스 2를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 빼기 플러스 2를 한번 해보면은 자, 빼기의 정의가 뭐였지? 부호가 반대인 수 플러스 2의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 빼기의 정의가 뭐였어?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게 빼기의 정의였어. 그렇게 해서 이번의 식을 4번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로. 그러면은 자, 이제 더하기니까 중간에 더하기니까 나는 복잡하게 막 연산자에 대한 방향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 이동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 돼.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봐봐. 0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내가 현재 위치 여긴데 연산자 플러스니까 별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뒤에 숫자만 보자. 마이너스 이만큼 가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래. 그랬더니 위치가 어딥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도 결과는 같죠. 그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 근데 빼기의 정의가 뭐였다고? 부호가 반대인 수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부호가 반대인 수 플러스 2를 더하는 게 빼기의 정의였지.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고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여기가 나의 현재 위치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현재 위치 여긴데요. 플러스니까 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뒤에 수의 부호만 볼래요? 어디로 이동하라고요? 플러스 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래요. 이만큼 이동했더니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딥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동일한 결과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냥 플러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그 말이었어. 이렇게 수직선에서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연산을 연산자의 의미와 연산자 앞의 수의 의미와 연산자 뒤의 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중간에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이 있으면은 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뒤에 연산자 뒤에 수, 내가 지금 연산하려고 하는 연산자 뒤의 수만 보면 수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그냥 결정이 됩니다. 그럼 덧셈에서는 그냥 양의 방향, 뒤에 수의 부호에 따라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직접 표시를 해 봤어. 그럼 이제 더하기랑 빼기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는 어떤 생각인지, 어떤 변화인지를 생각해 볼게. 자, 곱하기랑 나누기도 수량의 변화야. 수량을 늘려가는 변화고 수량을 줄여가는 변화들이야. 그 연산이니까 수를 변화시키는 거지. 변화시키는 과정이니까 수량의 변화인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몇 배, 몇 배 이렇게 변화하는 거야. 처음에 기준이 있으면은 그거를 몇 배 하세요. 5 곱하기 3. 5라는 애를 3배 하세요. 6 나누기 2. 6이라는 애를 2배 축소하세요. 2배로 나누세요. 이런 의미지. 줄여가세요.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확대랑 축소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 곱하기는 늘려가는 변화니까 확대, 나누기는 줄여가는 변화니까 축소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거를 실제 식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연산자 앞에 수가 있고 a라고 하는 애가 있고, 곱하세요, 나누세요, 수량을 늘려가는데 몇 배 늘려가세요, 확대하세요라고 하는 변화가 있고, 그리고 몇 배 줄여가세요 하는 축소하는 그 변화에 대한 암시를 하는 연산자가 있어. 나누기. 그리고 연산자 뒤의 수.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면 더하기 빼기를 잘했으면 이것도 굉장히 쉬워. 앞의 수가 기준이 될 거야. 연산자 앞의 수는 화살표를 그렸어. 화살표를 왜 그려? 나는 어떤 기준 A라고 하는 그만큼의 수량을 줄여가고 늘려가고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줄여가고 늘려가고 어떤 기준을 잡아준 다음에, 그러면 0에서부터 항상 끄어야겠지. 0에서부터 어떤 기준을 끄어서 이 기준을 줄여가거나 아니면은 몇 배 늘려가거나 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를 처음에 그려주는 게 중요해. 자, A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돼? 화살표 끝에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 끝을 플러스 3으로 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원점 기준으로 끝을 마이너스 3으로 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 화살표를. 처음에 화살표 기준을 딱 잡아줘야 그거에서 화살표를 몇 배 할지, 뭐 반대로 확대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연산자 앞의 수는 뭐다? 화살표의 길이, 그리고 방향. 수의 부호가 양이면은 양수 쪽으로 그려주면 되고, 수의 부호가 음이면은 음수 쪽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0에서 시작한 다음에 시작하는 화살표가 끝의 위치가 이 위치다라고 생각하면 돼. 끝의 위치가 이 위치다라고 하면은 막 방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 그지? 화살표 끝의 위치가 A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그럼 A가 음이면 화살표를 끝을 0에서 시작해서 끝을 음수에 찍어주고, 그리고 0에서 시작한 화살표는 화살표 끝을 양수면은 양에다 찍어주고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0에서 시작한 화살표의 끝의 위치를 A라고 생각하면 돼. 연산자 앞의 수. 그지?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덧셈 뺄셈에서도 A가 현재 위치였잖아. 여기서 시작하세요였잖아. 근데 이동에 대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었고,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 기준을, 이 기준이 있으면은 이 기준을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축소하거나,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길이를 기준을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연산자는 확대 축소를 암시하는 거지 지금 실제로 확대 축소한 거 아니에요. 곱하기는 확대하세요라고 하는 준비고, 나누기는 축소하세요라고 하는 준비야. 실제로 확대 축소 몇 배 하세요는 어디야? 뒤에. 확대 축소를 명령한다. 한마디로 배율을 지시하는 게 뭐야? 연산자 뒤에 수고, 배율을 지시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어디로 확대 축소할지,
그거를 뭐가 정해준다? 수의 부호가 정해줍니다. 뒤에 플러스면은 기준 방향 그대로 지금 처음에 기준을 그렸던 그 방향 그대로 확대 축소하세요고, 마이너스면은 기준의 반대 방향으로 확대 축소하세요. 확대 축소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세요. 확대했는데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하세요. 이런 소리야. 그지? 그래서 수의 부호에 따라서 확대 축소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빼기에서 더하기로 바꿨듯이 나누기라고 하는 애도 뭔가 부족한 게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으로 어떻게 바꿨어? 나누기의 정의가 뭐야? 역수. 역수를 곱하는 거. 음. 이 나누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역수를 곱해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었지. 그러면은 모든 연산자가 만약에 이제 곱하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더하기 빼기에서 더하기로 통일이 됐을 때 뒤에 수의 부호가 굉장히 쉽게 와닿았던 것처럼 모든 게 곱하기로 바뀌면 그냥 항상 확대로 해석하는 거야. 항상 확대고, 그냥 확대 배열 명령에서 화살표의 방향이 유지되는지 반대로 가는지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수의 부호는 그냥 방향이 유지되는지 반대로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확대 축소를 이제 생각할 건 없고, 더하기 빼기에서는 방향이었으니까 이게 통일이 됐을 때 조금 더 간단해졌는데, 여기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곱하기 나누기 자체가 방향의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간단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항상 이제 확대로 고정을 해 놓고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 그 방향 그대로 유지, 그 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확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확대의 의미로 생각을 해서 절대값 B에서 확대 배율과 수의 부호에서 방향만 생각한다. 절대값 B가 뭐야? 만약에 뒤에 연산자의 수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러면은 연산자 뒤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뭐야? 2배 확대하는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확대하세요라는 거잖아. 근데 절대값 B는 뭐야? 그냥 이거잖아, 이거. 이게 뭐야? 그냥 확대의 배율이라고, 배율. 그래서 나는 이거 부호 떼고 생각한 게 그냥 확대 배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확대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곱하기로 다 바꾸면은 확대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여기 있는 절대값에서 그냥 부호 떼고 생각한 수에서 확대 배율만 생각하고 방향. 수의 부호에서 방향만 생각해라. 기준 방향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된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게 확대 축소에서 축소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줄어든다라는 거였어. 실제로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처음 화살표. 왜? 나는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원점 찍어주고요. 처음 화살표의 끝에 위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3이래. 자, 0에서 시작한 화살표의 끝에 위치가 3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곱하기 하래요. 곱하기는 뭐야? 확대하래. 자, 근데 뒤에 실제로 몇 배 확대하래요? 2배 확대하래요. 자, 1배, 2배. 확대를 하고 그 방향 그대로. 그지? 그러면은 그 방향 그대로니까 화살표 끝에 위치는 뭡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생각할 수 있었고, 두 번째, 기준 잡아주고, 처음에 화살표 끝에 위치 어딥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고정은 지금 0에 돼 있는 거야. 이 기준을 확대하고 축소할 건데 몇 배 확대하래요? 2배 확대하래요. 근데 방향 어디로요? 지금 이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그지? 그래서 화살표 끝에 위치는 점점 이렇게 돌아가서 이 화살표가 요렇게 가는 거지. 요렇게 가는 거지. 그지? 반대 방향으로 확대하라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1 배, 2배 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위치가 어딥니까? +6 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러면은 나누기는 뭐야? 축소였지. 나누기는 축소였지. 그러면은 그려 볼게. 처음 위치가 어딥니까? +6 입니다. 자, 화살표 끝에 위치가 +6 인데 축소하세요, 준비하세요, 축소 준비하세요. 몇 배? 2 배. 하나, 둘. 축소해야겠지. 이렇게 축소. 그러면은 결국은 그 방향 그대로 축소하세요니까 나의 위치는 +3이 될 겁니다. 지금 줄인 화살표 끝에 위치는 +3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화살표 끝에 위치 어딥니까? +6입니다. 그런데 축소하세요. 몇 배? 2 배. 2 배를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화살표 끝에 위치가 결론적으로 -3 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건 뭐야? 역수를 곱하는 게 이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게 나눗셈의 정의였지. 자, 2분의 플러스 2의 역수 뭡니까?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역수를 곱하는 게 나눗셈의 정의였습니다. 그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결과가 같아지는지. 자,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이제 나는 뭐만 생각하면 돼? 그냥 확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살표 끝에 위치 어딥니까? 6인데 그냥 확대하래요. 2분의 1배. 2분의 1배. 그리고 방향 그대로. 그러니까 나의 결론적인 위치는 +3입니다. 나의 화살표의 끝에 결론적인 위치가 +3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2의 역수 뭡니까? -2분의 1입니다. 역수를 곱하는 게 나눗셈의 정의였습니다. 이 식이 같은 식인지 한번 볼게요. 원점 찍어주고요. 처음 위치 어딥니까? +6입니다. 곱하기니까 그냥 확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2분의 1배 확대하래요. 2분의 1배. 반 나누래요. 근데 방향 어디로요? 반대로요. 방향 반대로 2분의 1배 확대하래요. 그러니까 결론 위치는 어딥니까? -3입니다. 봐, 결과는 어때? 같아지지.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꿨을 때는 그냥 확대로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냥 확대로만 생각을 하면 된다. 네, 역수를 곱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더니 결국은 두 개 다 어떻더라? 실제로 같은 식이 맞고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 더 단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수직선의 정의랑 그리고 수직선을 그릴 때 세 가지 약속이랑 세 가지 약속이 뭐가 있었어? 원점 그리고 단위 길이 1이다. 그리고 1이기 때문에 정수라고 하는 애 표시해 주면 되겠네까지. 그리고 양의 방향, 세 번째 약속 양의 방향. 오른쪽 화살표 직선에 표시해 주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까지 해서 수직선을 그렸지. 그래서 이게 유리수 대소 비교의 기본이 된다. 이런 것들까지 배웠고 그리고 수직선에서의 약속 그려놓고 보니까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을 양수라고 했고요. 양수가 큰 수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음수는 왼쪽에다가 원점에서 멀어지면서 차례차례 이렇게 대응을 시켜줍니다. 대응을 시켜줍니다. 대응. 하나의 점에는 하나의 숫자만 대응을 시켜줍니다.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한다? 정수는 그냥 단위 간격 위에 표시 이미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점 찍으면 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 부위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단위 간격 사이를 등분해서 5등분한 거 중에 세 번째, 3등분한 거 중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그 등분을 해서 표시를 해 주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범위를 나타낼 때 그 수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색칠을 해서 점을 찍어 주고,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비워서 점을 찍어 주면은 쪼끔 더 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수직선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약속들을 생각을 했는데 어디다 활용할 거냐. 오른쪽이 크다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수의 크기 비교할 수 있었고, 원점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절대값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고, 연산을 시각화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시각화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어. 유리수로 수직선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나? 없습니다. 실수 범위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수직선의 각점은 실수와 뭐한다? 1대1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1대1의 의미가, 1대1 대응의 의미가 빈자리도 없어야 되고, 한마디로 대응이 다 빈자리 없이 돼야 되고, 여기 두 개 숫자, 여기 두 개, 여기에 숫자, 여기에 숫자 같아야 되고, 하나가 두 개로 대응할 수 없고 양다리 걸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1대1 대응이라고 했다. 유리수만으로 채울 수 없어서 실수,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선을 꽉 채울 수가 있더라. 연산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는 덧셈 뺄셈은 뭐 개, 몇 개, 몇 개 이런 식으로 수량의 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연산자 앞에서는 현재 위치, 연산자는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연산자 뒤에서는 실제 이동 명령이 됐다. 수의 부호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갈지 반대 방향으로 갈지 생각하면 되고, 근데 뺄셈을 덧셈으로 다 바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간단하게 그냥 이제 다 양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연산자가 통일이 됐으니까 그냥 뒤에 이동 명령에서 수의 부호에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갈지 음의 방향으로 갈지만 결정해 주면 된다. 굉장히 단순화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수직선에 한번 표시를 해봤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봤고, 곱하기랑 나누기는 수량의 변화를 몇 배 하는 그런 확대 축소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기준 화살표의 길이를 잡아놓고, 그리고 끝의 위치를 앞에 숫자에서 정해준 다음에 그거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데, 확대 축소의 방향은 뒤에 수의 부호를 보고 그 방향을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나누기에서 곱하기로 다 바꿨을 때는 항상 확대로 해석하니까 그냥 확대 배열을 생각하고 화살표의 방향이 그 방향 그대로 유지할지 반대로 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6가지에서 다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 봤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한 내용들에서 내가 실제로 수직선 위에 표시하고 수직선에서 의미만 알면 되는 거야. 핵심 의미는 그렇게 많지 않아. 이거를 익숙하게 몸에 배이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핵심 의미 자체는 몇 가지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놓은 것들에서 스스로 조금 이렇게 핵심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아빠가 적어 놓은 것도 최대한 축약하고 핵심을 정리해 놓은 거지만은, 여기서 더 직관적으로 너네가 나중에 딱 봤을 때 '아 이거였구나.'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수직선은 여기까지 할게.